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마치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서윤은 소파에 앉아 남편 박민재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예리한 눈빛은 숫자의 나열 속에서 숨겨진 불규칙성을 찾아내어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냉철하게 해부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으며 거실의 조명을 낮춘 채 오직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하여 남편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고 있을 기만의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녀가 헌신하여 쌓아 올린 결혼 생활이라는 계약이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법적인 통지서와도 같았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고요한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곧이어 술기운이 가득한 발소리가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재는 값비싼 맞춤 정장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들어오며 자신의 아내가 어둠 속에서 깨어있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에게서 풍기는 것은 값비싼 위스키 향과 섞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는데 그것은 서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은은하고 지적인 향과는 거리가 먼 자극적이고 달콤한 꽃향기였다. 서윤은 그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에도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들린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를 응시했다. 민재는 아내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소파 맞은편에 주저앉았고 오늘 있었던 계약 건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대기업 임원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 모든 전략과 발표 자료는 서윤이 밤을 새워가며 작성해 준 것이었다. 서윤은 그가 뱉어내는 허영심 가득한 단어들을 들으며 자신이 선택했던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느끼는 냉혹한 손절매의 필요성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제거해야 할 부실 채권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판단이 서자마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증발해 버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며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대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와 거실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올려놓았다. 민재는 여전히 술기운에 젖어 몽롱한 눈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그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킬 뿐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출장을 핑계로 다녀왔던 호텔의 숙박 기록과 보석상에서 결제한 영수증, 그리고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적나라한 메시지들이 캡처되어 인쇄된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서윤은 그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오만함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다시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마치 연구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것은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그의 비겁함을 낱낱이 해부했다. 그녀는 그가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목소리를 높여 따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서윤에게 있어 분노는 에너지 낭비였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감정 배설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관계의 청산이었으며 그녀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재는 아내의 침묵이 고함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자신을 옥죄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어
그가 저지른 실수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위반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민재가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증거까지 서윤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사색이 되어 소파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비리를 서윤이 묵인해 주거나 몰래 해결해 주었기에 그녀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다. 서윤은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하는 꼴을 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미리 싸둔 여행용 가방을 방에서 끌고 나왔고 그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는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판결봉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재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서윤은 더러운 우물을 피하듯 발을 뒤로 빼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했고 이혼 소송은 자신의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윤은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민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서늘함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던 박민재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변호사에게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치고 초라한 이혼녀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서윤은 자신의 차 시동을 걸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그저 도시의 불빛이 흐르는 도로 위로 차를 몰고 나갔다. 그녀는 갈 곳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고 그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는 그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시간을 수업료라고 치부하기로 했고 이제부터 시작될 인생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설계할 것을 다짐했다. 새벽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앞으로의 계획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내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자신의 경력을 10분 활용하여 박민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로 올라설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금융권의 인맥들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녀의 분석 능력은 시장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무기였기에 재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흘깃 보았고 그곳에 묻어둔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한강변에 도착한 서윤은 차를 세우고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마치 멈추지 않는 시간처럼 그녀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나와 강바람을 맞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거슬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빼어 강물 어딘가로 힘껏 던져버렸고
반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작은 물보라조차 일으키지 않고 고요하게 수장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몸과 머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도끼 어린 자신감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박민재와 그의 내연녀가 앞으로 겪게 될 파멸은 서윤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그들의 무능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찾아올 필연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꼴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보란 듯이 성공하여 그들 머리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이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라고 믿었기에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짧은 알림음과 함께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는 표시가 화면에 떴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는데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그 메시지에는 그녀의 이력을 흥미롭게 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내일 오전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적혀 있었다. 금융권에서 은밀하게 도는 블랙마켓의 헤드헌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의 소문을 듣고 접근한 투자자일 수도 있었지만 서윤은 그 제안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답장을 보내지 않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머릿속에 각인시킨 뒤 핸드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 늦은 시간에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할 정도의 정보력을 가진 상대라면 분명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이라는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은 위기 속에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흥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고 이제는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처럼 확신에 찬 동작으로 차를 돌려 도로 위로 합류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아르카디아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위 1%라 자부하는 이들의 사교장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은은한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서윤은 그 화려하고도 위선적인 풍경 속에 홀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주위의 화려한 드레스들과는 대조적으로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기에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초대받은 귀빈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던 한 증권사 선배의 배려로 임시 출입증을 얻어 참석한 불청객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서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회장 내부를 훑어보며 자신이 다시 발을 디뎌야 할 이 정글 같은 사교계의 현재 지형도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최근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족집게 투자 전문가로 소문난 김 대표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새로운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연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며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섞어가며 설명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듣는 양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무리 뒤편에 서서 그의 설명을 조용히 경청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김 대표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허점들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구조를 교묘하게 비튼 것에 불과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어 알맹이가 썩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지루한 쇼를 끝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설명을 마치고 투자 의향서를 돌리려던 순간 서유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김 대표가 제시한 수익 구조에서 리스크 해지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특정 변동성 지수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김 대표는 얼굴이 붉어지며 전문 용어를 더 많이 쏟아내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서유는 그가 내뱉는 용어의 오류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바로잡으며 그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논리는 차가운 얼음 칼날처럼 예리했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말투는 오히려 듣는 이들에게 더욱 강력한 신뢰감을 주어 좌중을 압도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곧 침묵으로 변했고 김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혀버린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연회장 2층 난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재계 서열 5위 성운그룹의 젊은 회장 강태주였다. 그는 평소 이런 가식적인 사교 모임을 극도로 혐오했지만 그룹 차원의 로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여 지루함을 달래고 있던 차였다. 태주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사기꾼의 혀를 논리로 잘라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가 내뱉는 분석은 정확했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타이밍은 완벽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주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턱짓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저 여자의 신상을 지금 당장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짧게 지시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정보를 찾는 동안 태주는 시선을 떼지 않고 서윤을 관찰했는데 그녀가 사기꾼을 처리하고 나서 보이는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우쭐거리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지도 않은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처럼 담담하게 자리를 뜨고 있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은 그녀가 한서윤이며 과거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였으나 결혼과 동시에 은퇴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덧붙여 최근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무직 상태라는 점까지 보고하자 태주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흠잡을 데 없는 능력에 이를 것이 없는 절박함까지 갖춘 인재라면 지금 성운그룹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환부를 도려낼 칼잡이로 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을 조용한 룸으로 모셔오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먼저 접견실로 이동하여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오늘 밤 이 지루한 파티에 온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철회하며 어쩌면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들어온 서윤은 태주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과도하게 예를 갖추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그녀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고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그가 무슨 용건으로 자신을 불렀는지 기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것은 마치 맹수 두 마리가 서로의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다. 태주는 뜸을 들이지 않고 단도직 입적으로 그녀에게 방금 전 로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꽤 인상적이었지만 그런 잔챙이를 잡는 데 쓰기에는 당신의 칼날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다. 서윤은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그저
눈에 거슬리는 오답을 수정했을 뿐이며 칼날의 용도는 쥐고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대답이 마음에 든 듯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성운그룹 재무팀의 내부 감사 자료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서들이었다. 태주는 이 서류들 속에서 쥐새끼들이 숨겨놓은 구멍을 찾아내어 놈들의 목줄을 끊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는 파일을 열어 몇 장을 넘겨보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민감한 사안인지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회계 감사가 아니라 성운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구세력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자칫하면 그녀 자신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태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이 일을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태주는 그녀가 돈이나 명예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겠다며 그녀에게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그룹을 재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그녀를 배신하고 기만했던 전 남편과 그 내연녀가 평생토록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높은 곳에 그녀를 세워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제안은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망과 복수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죽여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고 이제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자신의 온전한 이름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또한 거대할 것이라는 계산이 서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전략들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서유는 태주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잔에 담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방식에 일체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칼을 휘두를 때 피가 튀더라도 절대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태주는 그녀의 당찬 요구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건배를 제의하듯 자신의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성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피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내일부터 당장 회장 직속 전략기획실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결연함을 넘어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니라 거대 재벌가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전장에 뛰어든 것이었다. 클럽을 빠져나온 서유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며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으며 며칠 전 느꼈던 상실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을 상상하며 오히려 전율을 느꼈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박민재가 자신의 인생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이제 먼지보다 가벼워졌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성공과 권력만이 그녀가 쟁취해야 할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를 응원하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유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으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한편 연회장에 홀로 남은 태주는 서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그녀에 대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고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태주는 서윤이 쥐게 될 칼자루가 썩은 환부만을 도려낼지 아니면 주인의 손까지 베어버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위험마저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체스 게임을 기대하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성운그룹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질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회장 직속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실장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해외에서 스카우트된 거물급 인사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회장의 숨겨진 최측근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 주인공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서윤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구두굽 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정문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의 주인공에게로 쏠렸다. 서윤은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직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길을 비키게 만드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고 보안 게이트에 미리 발급받은 사원증을 태그하는 순간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이제부터 그녀가 써내려갈 전설의 서막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우연히도 재무팀의 임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서윤은 그들의 무례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닫힌 버튼을 눌렀고 층수 버튼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회장실층을 눌렀다. 임원들 중 한 명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실례지만 누구신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숨줄을 쥐게 될 한서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얼어붙었고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침묵을 싣고 고속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회장실층에 도착했을 때 태주의 비서실장이 미리 나와 그녀를 맞이했고 곧바로 전략기획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했으며 책상 위에는 그녀가 요청했던 최신형 컴퓨터와 분석 도구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렸고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세상은 개미집처럼 작아 보였고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들 또한 하찮게 느껴졌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켰고 화면이 켜지면서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그녀에게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첫 번째 업무로 성운그룹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모조리 띄워놓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화면 속의 수많은 숫자들은 그녀의 눈을 통해 해체되고 재조립되어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비리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붉은색 펜을 들어 모니터에 표시된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체크해 나갔고 그 붉은 선들은 곧 누군가의 파멸을 의미하는 죽음의 선고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무서울 정도여서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고 오직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사무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태주가 예고도 없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는 넥타이를 푼 편안한 차림으로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태주는 일에 몰두해 있는 서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윤은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야 한다고 대답하며 방금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태주는 그녀가 불과 반나절 만에 찾아낸 성과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역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기대 이상이라고 칭찬했고 서윤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라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전우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이 내용을 직접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윤은 흔쾌히 수락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녀가 성운그룹의 핵심 인물로 데뷔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동시에 기존 세력들에게 던지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고 서윤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시선을 돌리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성운그룹을 덮칠 준비를 마쳤고 그 중심에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한서윤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한서윤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의 위축됨 없이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포인터는 정확하게 재무제표의 가장 아픈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지적한 것은 물류 계열사의 장부 조작 의혹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그룹 내에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과도 같은 부분이었다. 머리가 희끗한 최 전무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헛기침을 하며 감히 외부에서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그룹의 전통과 역사를 난도질하려 드느냐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썩어가고 있는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괴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책상을 내리치며 서윤의 출신 성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녀가 가정주부로 지냈던 공백기를 언급하며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비아냥거렸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서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준비해둔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 그곳에는 최 전무가 관리하는 부서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불투명한 접대비 지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서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해본 경험 덕분에 이런 자잘한 횡령의 흔적을 찾아내는 눈이 더 밝아졌다고 냉소적으로 응수하며 그를 침묵시켰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회의실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강태주의 입가에는 흥미롭다는 듯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울산 공장에서 노조 파업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비상사태였기에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당장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강제 진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노조위원장을 구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서윤은 강제 진압은 당장에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내려가 협상을 시도해보겠다고 자원했다. 태주는 그녀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윤은 즉시 헬기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장은 검은 연기와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살기등등한 조합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서윤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홀로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한 노조위원장은 그녀를 향해 본사에서 보낸 꼭두각시라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화를 요청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팩트와 논리,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 서윤은 노조 사무실에 마주 앉아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과 복지 확충안이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 보였다. 그녀는 공장장이 그동안 설비 유지 보수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돈을 환수하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집행부는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이 공장장의 비리를 직접 까발리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믿기 시작했다. 서윤은 단순히 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노사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다.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되었고 멈춰섰던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는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서윤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태주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평온을 되찾은 공장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헬기장 옆에서 그을음이 묻은 셔츠 차림으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의 능력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칭찬에 들뜨는 대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피로감과 함께 빛나는 강인함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업무적인 대화 외에도 서로의 가치관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태주는 서윤이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는 박민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성운그룹의 하청업체인 태영테크의 경력직 이사로 입사했지만 실상은 낙하산 인사라는 눈총을 받으며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과거에는 서윤이 집에서 밤새워 작성해준 기획안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여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영문 계약서 하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부하 직원들은 뒤에서 그를 무능력한 상사라고 수군거렸고 사장은 그를 불러 실적을 내지 못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서윤이라는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버렸다. 퇴근 후 민재는 찌질한 패배감을 달래기 위해 내연녀 최미나와 함께 고급 바를 찾았지만 술맛은 쓰기만 했다. 미나는 민재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긁히지 않자 짜증을 내며 그가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자신이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유부남을 만난 게 아니라며 민재의 자존심을 긁어댔고, 민재는 욱하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려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참아야만 했다. 그때 바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 성운그룹의 파업 타결 뉴스가 흘러나왔고, 화면 가득 한서윤이 강태주 회장과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비쳤다. 두 사람은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화면 속의 서윤은 그들이 알던 초라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나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손에 들고 있던 칵테일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저 여자가 어떻게 저기 있냐고 소리를 빽 질렀다. 민재 역시 자신의 전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열등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미나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꺼내들며 저 여자가 저 자리에 올라간 건 분명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서윤이 이혼녀라는 사실과 강태주 회장의 젊은 나이를 엮어 더러운 스캔들을 만들어내기로 작정하고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접속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이 망가지길 바라는 비틀린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켜 결국 미나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며 동조했다. 미나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성운그룹의 새로운 실세 한서윤 이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작성해 나갔다. 그녀는 서윤이 전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벌 회장을 꼬여내어 그 자리를 꿰찼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마치 내부자가 폭로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었다. 또한 서윤이 과거에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방탕한 사생활 때문이었다는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루머까지 덧붙여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다. 민재는 옆에서 그 글을 읽으며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낄낄거리며 내용을 더 자극적으로 수정해 주었고, 그들은 확인 버튼을 누르며 서윤이 추락할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 글은 게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근거리다가 서윤이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지거나 곁눈질로 훔쳐보며 쑥덕거렸다. 평소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던 보안 요원들조차 시선을 피하며 어색해하는 모습에 서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온갖 저열한 비난과 성적인 모욕이 담긴 글들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글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어서 그녀의 사생활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작정하고 퍼뜨린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서윤의 사무실 앞에는 이미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지나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비서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윤은 문을 닫고 들어와 블라인드를 내린 뒤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꼴이었다. 박민재와 최미나라는 두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여 이런 치졸한 짓을 벌였다는 확신이 들자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법무팀장에게 연락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때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고 서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태주가 이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넥타이를 맨 목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그녀를 토사구팽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녀의 해명을 요구하며
실망감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서유는 복도를 걸어가며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알기에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칠 이유가 없었으며 이 위기 또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주는 창밖을 보고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고 책상 위에는 문제의 게시글이 출력된 종이가 놓여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돌았고 서윤은 먼저 입을 열어 변명하려 하지 않고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태주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섰고 그의 눈빛은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깊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 쓰레기 같은 글들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신 누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는지 반드시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태주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멍해졌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읽어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 고개를 들라고 말했고 지금 당장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이 모든 오명을 씻어내고 반격의 서막을 열자고 제안했다. 서윤은 그의 단단한 눈빛을 마주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민재와 최민아가 저지른 이 어리석은 짓이 그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서윤은 태주라는 강력한 아군과 함께 그들을 짓밟아버릴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대연 회장은 성운그룹의 연례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인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사업 확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자리였지만 오늘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코 최근 증권가 찌라시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한서윤 이사에 대한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삼삼오오 모여 그녀가 정말 회장의 내연녀인지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은 실력자인지에 대해 은밀하게 속삭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포진하여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밤 그 소문의 주인공이 과연 모습을 드러낼지 아니면 숨어버릴지를 두고 내기를 걸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강태주 회장의 리무진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우아한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의 모습은 스캔들에 휘말려 주눅든 여자가 아니라 마치 이 밤의 여왕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넘쳤다. 곧이어 강태주가 내려 그녀의 곁에 섰고 그는 보란듯이 그녀에게 팔을 내밀어 에스코트를 자청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이 충격적인 등장을 기록했다. 태주의 이러한 행동은 세간에 떠도는 더러운 소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서윤이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무언의 시위였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가는 동안 주변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압도적인 두 사람의 아우라에 눌려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수많은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태주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환영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세웠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근 돌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음해인지에 대해 일갈했다. 태주는 서윤을 가리키며 그녀가 울산 공장 사태를 해결한 주역이자 앞으로 성운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질 핵심 인재임을 강조했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은 곧 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참석자들은 술렁거리며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녀가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섰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태주의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반드시 이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곳에는 태영테크의 영업 담당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민재가 서 있었는데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서윤이 무너져 내리고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확신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옆에 서 있는 서윤은 그가 집에서 보던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김치 냄새를 풍기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민재는 질투심과 열등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손에 든 와인잔을 깨질 듯이 움켜쥐었고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자석처럼 그녀에게 고정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행사가 무르익어가고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이 되자 태주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서윤은 홀로 남아 샴페인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기회를 엿보던 민재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은 술과 도끼로 충혈되어 있었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은 익숙하지만 역겨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자신의 전남편이 싸구려 양복을 입고 굽실거리는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보자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뻔뻔하게도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렇게 모른 척할 거냐며 예전의 정을 운운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자르며 지금 업무 중이니 사적인 용건은 삼가 달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처음 보는 잡상인을 대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고 그 거리감은 민재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민재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 네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 다 안다며 그 게시판 글이 사실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으며 곧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녀의 말에 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서윤은 한 발자국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경고했다. 네가 밟고 있는 그 바닥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기대해 곧 깨지게 될 테니까. 서윤은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태주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고 민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출근하자마자 전략기획실 팀원들을 소집하여 성운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의 성과평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당연히 박민재가 속한 태영테크였다. 서윤은 태영테크가 납품한 부품의 불량률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납기 준수율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것이 성운그룹의 완제품 품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팀원들은 태영테크가 그동안 전임 임원들과의 유착 관계로 인해 평가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서윤의 지적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태영테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체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 시각 태영테크의 사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는데 성운그룹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서를 팩스로 받은 사장이 박민재를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사장은 민재를 영입한 이유가 오직 성운그룹과의 끈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들어온 뒤로 관계가 악화되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그를 맹비난했다. 민재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장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며 그를 해고했다. 민재는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오며 자신이 서윤을 건드린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고 빠르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며 업계에 소문까지 나서 재취업조차 불가능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미나는 그의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그에게 온갖 짜증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전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드냐며 그를 비난했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재는 끊긴 전화기를 들고 거리 한복판에 서서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미나와의 관계조차 돈과 지위가 사라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떠날 때 느꼈을 배신감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비틀거리며 낮술을 마시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몰골이었다. 서윤은 사무실에서 태영테크와의 계약 해지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모니터 귀퉁이에 떠있는 박민재의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창을 닫아버렸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의 일환이었으며 공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를 처단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완수한 셈이었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피로를 풀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주가 들어와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초콜릿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는 수고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눈을 뜨고 그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물으며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축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애와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민재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그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읽어냈고 그런 그녀를 더욱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며 정시에 로비에서 보자고 말하고 나갔고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서윤과 태주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취미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재벌가에서 태어나 외롭게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서윤은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태주는 서윤이 가진 내면의 단단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서윤은 태주가 가진 차가움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눈빛은 부드럽게 얽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마법 같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서윤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불길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것은 최민아의 아버지이자 성운그룹의 반대파 세력인 최 이사가 보낸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내일 있을 긴급 이사회에서 서윤의 자질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낼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표정을 굳히며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태주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서윤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적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고 태주는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이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고 있다고 차갑게 웃었다. 그는 서윤의 손등을 가볍게 덮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판이라고 안심시켰다. 서윤은 태주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전의를 불태웠고 내일 있을 이사회야말로 쥐새끼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민재와 최민아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부패한 세력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해 서윤의 머릿속은 다시 차가운 계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등대와도 같았다. 서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성운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듯 검은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는 그룹의 핵심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한서윤 이사가 전 남편인 박민재와 공모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차명 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가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박민재의 명의로 된 계좌와 서윤이 결제한 기밀 문서의 유출 시각이 교묘하게 일치하도록 조작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배임 행위처럼 보였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회장의 총애를 받던 인재가 사실은 산업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서윤을 향해 배신감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피하지 않고 곧게 앉아 최 전무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침착했지만 책상 아래 놓인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태주 회장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해임을 즉각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강태주의 리더십 자체를 뿌리째 흔들려는 치밀한 쿠데타 계획의 일환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태주의 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운의 미래까지 함께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무거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 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태주는 서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며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자신의 회장직을 걸고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사들은 태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윤을 변호하는 모습에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결국 이사회는 24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결정하고 산회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 때문에 회장님까지 위험해졌다며 사의를 표명하려 했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막아섰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저들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라며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시련이라고 위로했다. 태주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믿음은 서윤이 잊고 있었던 투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반드시 저들의 조작된 증거 속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내어 반격의 실마리를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방어자가 아닌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회계 장부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전략기획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최 전무가 제시했던 증거 자료들의 원본 데이터를 서버에서 추출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녀는 박민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미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찾는 것처럼 난해하고 복잡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대조했고 마침내 자금 세탁에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가 최 전무의 딸인 최민아가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한 고급 부티크 건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 전무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딸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며 그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박민재라는 멍청한 허수아비를 이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 사실을 확인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윤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들어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낯선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어조로 지금 최 전무가 당신을 산업 스파이의 주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횡설수설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가 최근 최민아의 부탁으로 서명해 주었던 서류들이 사실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자백서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서윤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줄 테니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가지고 회사 로비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1시간 뒤 회사 로비 구석진 곳에서 서윤과 만난 박민재는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췌하고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증거라고 잘라 말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USB 메모리와 낡은 녹음기를 꺼내 건넸는데 그 안에는 최민아가 그에게 지시했던 내용들과 최 전무가 그를 협박했던 통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이것이 너를 감옥에는 보내겠지만 적어도 혼자 죽지는 않게 해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민재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주범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서윤에게 늦었지만 미안했다고 중얼거렸지만 서윤은 이미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회장실로 올라가 태주와 함께 최후의 반격을 위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최전무와 최민아의 추악한 대화 내용을 들으며 태주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의 범죄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그들은 단순히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통해 소액 주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해졌다. 태주는 서윤이 찾아낸 완벽한 증거들에 감탄하며 그녀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영원히 이 내부의 적들에게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떠오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 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적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었다. 아침 7시가 되자 성운그룹 본사 주변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주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강태주 회장의 힘이 빠지고 자신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극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과 태주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 생기 넘치고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관이 들고 있는 판결문처럼 최 전무의 심장을 조여왔다. 태주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서서 비장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선언했고 서윤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서윤은 단상으로 올라가 스크린을 켜고 어제 최 전무가 주장했던 자금 흐름도의 진짜 버전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최 전무가 조작한 데이터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제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박민재의 계좌가 아니라 최민아가 소유한 유령 회사였음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최 전무를 향해 해명을 요구했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것은 모함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박민재가 넘겨준 녹취 파일을 재생시켰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 전무의 비열한 목소리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녹취록에는 최 전무가 박민재에게 횡령을 사주하고 만약 발각될 경우 서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딸인 최민아가 명품 쇼핑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요구하는 철없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자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최 전무와 그 일당이 저지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법무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들에게 자비란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사들은 태주와 서윤의 완벽한 승리에 압도되어 기립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부패한 권력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최 전무는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잡힌 채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태주를 향해 억울하다고 고함을 쳤지만 태주는 그를 차갑게 외면하며 더 이상 내 회사에 당신 같은 암적인 존재는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잠시 기대어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작게 속삭였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 덕분에 성운을 지킬 수 있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서유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화답했다. 그날 오후 성운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전무 일가의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언론은 한서윤 이사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며 그녀를 재계의 잔다르크라고 칭송했고, 그녀를 둘러쌌던 스캔들은 순식간에 찬사로 뒤바뀌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유는 창밖으로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태주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 서유는 흔쾌히 수락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 맞잡은 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애정으로 묶여 있었다. 성운그룹 본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최전무 일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직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 특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최 전무는 며칠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앵커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초대형 경제 범죄임을 강조하며 성운그룹의 과감한 자정 노력이 재계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고 멘트를 날렸다. 한서윤의 이름은 이제 배신당한 아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정의의 심판자이자 재계의 잔다르크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함께 연일 검색어 순위 상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서윤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인 그룹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는 박민재가 초췌한 몰골로 앉아 담당 검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놀리고 있었다. 그는 최 전무가 자신에게 지시했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진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연녀였던 최민아가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모조리 불어버렸다. 민재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최민아를 지키기는커녕 그녀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진흙탕에서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생존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검사는 민재의 비굴한 태도에 혀를 차면서도 그가 제공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민재는 조사가 끝날 때마다 혹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냐고 애처롭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사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그는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차가운 복도에서 자신이 버렸던 서윤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최민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티켓팅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미리 챙겨둔 현금 가방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으나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전산조회를 하는 동안 최민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제발 아무 일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최민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출국이 금지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여권을 낚아채고 뒤로 돌아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공항 경찰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최민아는 경찰들이 자신의 팔을 잡자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내가 누군지 아냐며 놓으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어 공항 이용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의 선글라스가 벗겨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에서는 뭉칫돈이 쏟아져 나와 그녀의 추악한 도피 행각을 증명해 주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추태를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고 재벌 3세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가면서도 최민아는 박민재 그 자식이 나를 팔아넘겼냐고 악을 썼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호송차와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유는 이제 그녀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고 최민아는 스스로 판 구덩이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며칠 뒤 성운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넓은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최전무 파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과 더불어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태주 회장이 단상에 올라 개회를 선언하자 장내는 숙연해졌고 그는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준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태주는 이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을 소개하겠다며 한서윤의 이름을 호명했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서윤을 비추었다. 서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성운의 리더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뜨거운 함성이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그녀는 비전 2030,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운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타파하고 기술 혁신과 인재 경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가 발표하는 수치와 데이터들은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뛰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는 과거의 악습이었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여 주주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도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발표가 끝날 무렵 그녀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위기는 기업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명언을 남겨 깊은 울림을 주었다. 주주총회의 하이라이트는 강태주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 발표였는데 그는 한서윤 이사를 그룹의 전략기획부문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장내는 잠시 술렁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능력과 성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더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입사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한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그 자격이 충분함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태주는 직접 서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결속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고 태주는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연회장에서는 축하 리셉션이 이어졌는데 서윤은 이제 명실상부한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친분을 쌓으려 했고 서윤은 그들을 능숙하고 세련된 매너로 응대하며 성운그룹의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충성을 맹세했고 서윤은 그들의 변신을 보며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씁쓸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문득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태주가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서유는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살아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오늘 발표한 승진 인사 외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태주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없는 성운그룹은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서유는 태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이 담긴 말에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막이 허물어져 내렸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서유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테라스에서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고 서울의 야경은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미래를 예고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은 성운그룹의 성공적인 주주총회와 한서윤 부사장의 승진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기사 하단에는 박민재와 최민아의 구속수사 속보가 작게 실려 있었는데 그것은 승자와 패자의 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배치였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민재는 신문을 받아들고 서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민아 역시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수감자들의 조롱을 견디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다.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냉혹한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서유는 그 법칙의 가장 빛나는 증거가 되었다. 서유는 출근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새로운 반지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어젯밤 태주가 선물한 것으로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태주가 미리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수군거리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서유는 태주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주는 오늘 점심에 근사한 곳을 예약했다며 기대하라고 말했고 서유는 업무 스케줄을 핑계로 튕기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서유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복한 황제와 황후처럼 위풍당당했다.
서윤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작성했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펼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햇살을 받으며 지난날의 상처들이 이제는 훈장이 되어 자신을 빛내주고 있음을 느꼈다. 박민재와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축복이었으며 강태주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극을 넘어선 웅장한 서사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그 패는 오직 그녀만이 쥐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 서울의 거리에는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만 강남 테헤랄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성운그룹 본사 건물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처럼 차가운 위용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 부사장실에서 한서윤은 통유리창 너머로 핑크빛으로 물든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지난날의 날카로움 대신 한결 여유롭고 깊어진 성숙함을 담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단순한 복수의 화신에서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경영자로 탈바꿈시켜 놓았고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혼녀라는 꼬리표 대신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주도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룩한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였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다음 일정을 알렸는데 그것은 한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 스케줄이었다. 서윤은 잠시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가 입은 크림색 정장은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인 사내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서윤은 그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로 화답했다. 과거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미 회사에서 방출되거나 그녀의 리더십에 완전히 감화되어 충실한 팔로워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날 밤의 선택을 떠올렸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를 보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쪽방에서는 박민재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출소 후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쉰내가 진동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그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는 듯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한서윤 부사장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그녀는 화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기자의 질문에 유창하게 답변하며 성공한 여성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재는 화면 속의 전아내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번갈아 바라보며 뜨거운 라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눈물이 넘어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는데 알코올의 쓴맛조차 그의 쓰라린 속을 달래주지 못했다. 한때는 그도 번듯한 직장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순간의 쾌락과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모든 것을 차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서윤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승진 시험을 위해 정리해주던 노트와 아침마다 챙겨주던 영양제를 떠올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좁은 방 안의 벽은 그의 울음소리를 묵묵 흡수할 뿐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와 늙고 병든 육체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렸다. 한편 청주 여자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된 최민아는 거친 죄수복을 입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푸석푸석한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만이 그녀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최전무와 함께 그룹 자금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그녀의 오만한 성격 탓에 다른 수감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왕따 신세가 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재벌가 딸로 돌아가 명품을 휘감고 파티를 즐기다가 깨어나면 쇠창살이 가로막힌 현실의 비명을 지르곤 했다. 면회 시간이 되자 교도관이 그녀를 불렀고 최민아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밖으로 나갔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잿한 눈으로 울먹이며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소연했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최민아는 듣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모녀는 서로를 저주하며 추악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독방으로 돌아온 최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었다. 다시 성운그룹 본사로 돌아와 대회의실에서는 강태주 회장이 주재하는 원래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유는 그의 오른편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발언할 때마다 임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경청했고 그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는 이제 그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는 서윤에게 다가가 오늘 저녁 시간은 무조건 비워두라고 통보하듯 말했다. 서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주는 비밀이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태주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프라이빗 클럽의 조용한 룸이었다. 하지만 그날과는 달리 방 안은 은은한 촛불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는 놀란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고 태주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누어 마시며 지난 2년간 함께 겪어온 수많은 위기와 승리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태주는 서윤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운그룹도 그리고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심을 고백했고 서윤은 그 말이 세상 어떤 찬사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의자 옆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서유는 숨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서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전략가이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제는 인생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함께할 평생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프러포즈는 로맨틱하면서도 그들만의 언어로 이루어진 완벽한 고백이었다.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유는 태주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긴 여행 끝에 안식처에 도착했음을 느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걸음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일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모두 쟁취한 승리자가 되었다. 룸의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도시 전체가 반짝이고 있었다. 몇 달 뒤 성운그룹 영빈관에서는 철저한 비공개로 강태주 회장과 한서윤 부사장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양가 직계 가족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예식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으며, 턱시도를 입은 태주는 늠름하고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이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축복을 보냈고, 그 중에는 서윤이 과거에 도와주었던 울산 공장의 노조 위원장도 참석하여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주례는 서윤의 옛 멘토였던 증권사 선배가 맡았는데, 그는 두 사람이 만들어갈 미래가 단순한 부부의 결합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위대한 연대임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태주와 서윤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서윤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다고 소리쳤고,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함께라면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시선은 태주를 넘어 먼 곳을 향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꿈꾸어왔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5년 후 성운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여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태주 회장과 한서윤 사장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재계의 존경을 받는 기업가 부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한강 공원에서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인파 속에 편안한 옷차림의 태주와 서윤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장아장 걷는 4살배기 딸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태주는 딸을 쫓아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서윤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곁에는 태주가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는데, 사회면 구석의 노숙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한 남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 남자의 이름 이니셜과 나이가 박민재와 일치했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기사를 넘겨버리고 화면을 껐다. 이제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하는 낯선 문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딸과 남편을 보며 활짝 팔을 벌렸다. 태주와 딸이 그녀의 품에 안겼고,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게 웃었다.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리며 눈부신 윤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윤은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할 거야. 빛은 어둠을 이기고 결국 승리했으며, 한서윤의 삶은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닌 그녀 스스로 쟁취해낸 운명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전설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 담긴 평온함이 바로 긴 여정의 진정한 마침표였다.